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들이 어제 오늘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가 우리 지역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전국적인 이 정치 이슈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궁금합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정치특별위원장,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오늘 리얼토크 한판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동훈 청주 출마설의 실체는? 입니다. 근데 일단 지역에서는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주에 출마한다. 내년 총선에.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기정사실인지 설인지 우선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일단 김 위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청주 중에서도 흥덕 출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한 두세 군데 우리 청주의 지역 그 매체, 언론 매체에서 저한테 이 코멘트를 땄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능성 얼마나 보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환영한다. 예,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예, 두 팔 벌려 환영을 한다.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청주, 그것도 흥덕에 출마를 하면은 흥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나아가서 청주를 또 관심권으로 불러들이고 발전에도 그건 아주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냥 환영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글쎄요, 가능성은, 근데 정치는 또 현실 아닙니까? 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네. 또, 제가 그래서 여쭤보면 네. 가능성이 안 높으니까 두 그렇습니다. 팔 벌려 환영하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기자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기자 생활을 그 감을 녹여서 할 때, 예, 사실은 적재적소란 말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적재인 거는 맞는데 아주 우리 당의 자산 아주 알맞은 제목인 거는 맞는데 네네. 과연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앞길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청주 그것도 흥덕이 적소 알맞는 장소냐 그거는 좀 의문이다. 아니다. 예. 일단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고는 했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말씀. 만약에 지금 뭐 가정입니다만은 이쪽으로 출마한다면 송 행정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글쎄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청주서 자랐다. 어린 시절을. 그것도 보니까 그 흥덕구에서 자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아버님 직장이 흥덕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의 연고 따라서 생각하면 흥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 그 전 대표도 거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뭐 이제 우리 그 토론이니까 이준석 그 전 대표 얘기는 또 더 재밌습니다. 예, 청주의 한동훈의 청주 출마 그거 참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청주에서 출마를 하려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당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에 가서 정우택 부의장이 비켜주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이준석 얘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속에서도 상당 뭐 흥덕 이런 게 이 거론은 되는데 실현 가능성을 높지 않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우택도 소환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청주로 보면 그 흥덕이 워낙 이제 민주당에 대한 좀 지지 기반이 꽤 있는 지역이고, 그렇죠. 거기다 또 도정환 의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험지 맞죠. 그러니까 험지로 간다고 하면 흥덕구도 험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개각의 대상이라는 얘기만 나왔지만은 지금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 나가는 즈음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측컨대 종로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대구 얘기도 있었다고 뭐 비례 후보 얘기도 네. 있었는데 왜 하필 청주냐? 이게 어디서 기인된 거냐라는 궁금증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국회에서 이결희의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가 출마를 질문을 하니까 그러고 저는 사실 전국에 이렇게 여러 군데 연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취재 기자를 더
취재 기자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춘천을 많이 강조를 했답니다. 전직 기자 제가 그 춘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춘천에서 살은 기간이 제법 된다. 물론 어린 시절이지만 유년 춘천 얘기를 한참 하면서 그리고 아버님 직장 따라서 청주에서도 운호초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본인의 얘기로는 전국에 몇 군데의 연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청주만 찝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성 위원장님 얘기대로 뭔가 이거 복선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춘천, 청주를 비롯해서 몇 군데가 더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두루두루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종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적재적소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분이 한동훈 장관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그분이 여기에 총선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차기 대선 후보에 보면은 항상 1, 2등을 이렇게 올려갑니다. 이른바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받아치면 지금까지의 장관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스맨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 안 그렇죠. 얘기한 거에 부당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치는. 그래서 저게 장관의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그게 박수를 받은 연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총선에 취입한다는 얘기는 제가 속한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재는 맞습니다만 적소는 청주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대권에 큰 꿈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요, 강남, 서초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의 그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작동이 될 겁니다. 종로라든가 상징적인 의미, 또 새로 떠오르는, 그리고 어느 정도 민주당의 현재는 우위에 있지만 잘하면은 여기서 역전승이 가능하겠다, 이런 거를 틀림없이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의석을 따오면은 그거는 미래가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와서 만약에 청주에서 어느 뭐 상당이든 흥덕이든 된다, 이게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 현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국무위원이고 공무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죠. 특히 선거에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 지금 행보를 보면 마치 대권 행보하듯이 다니고 있잖아요. 이 국무위원이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예전에 이렇게 다니면 엄청 비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신드롬이니 막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막 사인도 본질을 지금 벗어난 채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면 어떻게 보면 탄핵감이에요. 큰일이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괜찮은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입을 보면 이분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야당 대변인, 야당 대변인. 여당 대변인.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대변인보다 더 독하게 야당의 대표를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지지층에서는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자기의 그 핵심 지지층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각에도 6명 개각하는데 당연히 그럼 나왔어야죠. 안 나오고 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도 사실 검찰의 중립도 굉장히 훼손을 시키고 있고 이거 결과적으로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설령 여당에 좀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해도 지금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여당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정부 여당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무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옳은 방향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내무부 장관, 지금의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선거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무위원뿐만이 아니라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견제를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또 그런 행태를 우리가 익히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 조국 장관이 그랬죠, 추미애 장관이 그랬죠, 박범계, 이른바 법무부 장관의 그 3트리오가 모두 다
특정 정당에 완전 편향이 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창출이 안 되고 5년 단임에 끝난 하나의 요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있는 거 그걸 비판하셨던 분들이 똑같은 행태를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정권을 바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렇지 안 된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원칙적으로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 내각을 아직 다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언론에서 보면은 히든 카드로 뭔가 마무리 카드로 쓸 것처럼 얘기 나오는 뭐 분석들도 있던데. 대략 크리스마스 직후 예. 또는 1월 새 설날 직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예. 결과 그러니까 이번에 6명의 개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7명으로 개각을 하면서 그냥 또 다른 한동훈 장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묻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바로 말씀드린 떼서. 대로 네. 총선에 아주 히든 카드로 생각을 하려면은 요거를 떼서 그리고 또 지금 1월 초까지 진행되는 사법 절차 거기에 결재를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본인의 어떤 그 의사가 담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영향이 미칠 거냐 우리 지역만 놓고 오면 뭐 그 관심 지역이 되니까 그런데 이 다음 선거는 이 내년 총선은 사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동안 정치를 제대로 잘해왔는지 국민들 먹고 살기 편하게 우리 경제든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외교도 잘했느냐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과 가장 핵심적인 가장 책임을 공유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마치 그 여당에 있는 분들 중에 핵심 지지층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신드롬이다 하고 언론에서 막 포장은 되지만 정권 심판론으로 다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동반자 관계고 파일의 열이 크진 않을 거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정권 심판 말씀하셨는데 말 자체가 이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정권 평가가 정확한 워딩이고요. 이건 객관적인 표현이죠. 정권 심판론 하면은 저 지금 현재의 용산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호도를 할 수가 있고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용산만 심판을 하나요? 평가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대 정치 사회에서 이 정도의 그 파행을 겪는 그 야당 대표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그냥 야당이 아니죠. 거야입니다. 169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도 있지만 부정적인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사법 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7개의 이 각종 죄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 파행을 겪고 있는 그 당 내에서도 비명계라는 엄연한 그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는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심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심판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지금 한참 어떤 그 판단을 내릴지를 숙고를 하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알겠습니다. 거대 야당이라고 하셨는데 거대 야당이 뭐 법안 통과하면 싹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하나도 안 들어주고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고 무시하고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 그냥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표적 수사하고 그것을 심판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다른 이슈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신당 창당이 가능할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미 던져놨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만 좀 던져놨고 이낙연 전 총리도 신당 창당할게 이렇게 워딩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방 내부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취재 감이 이 신문에 안 난 그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또 제가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 우리 송 후보님도 계시지만 양쪽 세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정치인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끝난 다음에 아유 같이 한잔하러 갑시다. 뭐 이런 게 사실 10년, 15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미 두 단계가 넘었다. 이른바 이제 신문 용어지만 비명 대 친명과의 관계는 이미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협곡이 있다. 무슨 뭐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 않는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신당 문제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이낙연 그분이 광주 1구 올라왔거든요. 광주 1구. 저 영암이 고향입니다만은 그 옆에 광주가 지역이라 우리가 지금 광주 기반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신당을 하면은 잘하면은 열성 뭐 이런 게 이제 계산이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예, 이번 이재명 후보는 광주의 지지를 현재는 받고 있지만 그쪽에 연고는 별로 없거든요. 고향은 안동이고 성남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주 현재의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지금 이낙연 그 후보가 만나는 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뭐 자민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8년 전에는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30몇 석을 그냥 석권을 했거든요. 그런 게 불씨가 남아있느냐를 지금 관측하는 단계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은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 지역 기반이라든가 사실 그 신당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은 인물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낙연 후보가 만드는 그것은 확실한 광주 전라남도를 기반으로 한 그래서 교섭단체만 만들면은 그 당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그 명분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한 30%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내초 말씀드릴까요? 이준석 신당은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명분과 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하. 더더군다나 자금 문제, 인력 문제. 이준석이 자 갑시다. 자 신당 우리 창당합니다. 따라갈 사람이 현재로서는 2명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송 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지금 30% 이준석 전 대표는 제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은 가능성이 높다. 아 오히려 왜냐하면 상당한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예, 제가 있다. 있고 예. 최근에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어떤 세력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보고, 근데 그것이 뭐 그렇지만 아마 시너지가 나려면 이준석 혼자만이 아니라 거긴 유승민 뭐 등등 여기가 이제 결합이 돼야 실적인 이제 파괴력은 생기겠죠. 그렇지만 신당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정치를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미래를 보고 가는 그렇죠. 때문에 뭐 크게 보면 이제 대권까지를 보며 가는 사람이라 이번에 반드시 자기의 정치적 지분과 세력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 내에서 얼마나 지금 이 기존의 당 내에서 얼마나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충분히 그런 기반과 또 영향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낙연 전 총리 얘기는 이낙연 총리에게는 현재까지로 보면 사실은 당 내에서 공천 싸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쪼개지고 분당할 가능성은 낮죠. 없다. 근데 두 분이 교묘하게 반대로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소속 정당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그래서 그러고, 이 답변에 제 답변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보나 마나 뭐 극명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다음 질문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골치가 아픕니다.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빅텐트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빅텐트란 말은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이 가끔씩 거론이 되는 얘기인데요. 빅텐트로 모이면 힘이 생길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낙연과 이준석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떠오르십니까? 안에서 뭐 좀 잘 안 풀리는 느낌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아주 그렇죠. 현재의 집권 권력 있는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씨라는 이씨 종친회가 권유를 하지 않는 한 뭐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이준석과 이낙연의 만남. 더더군다나 신당을 같이 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명분 싸움에서 이미 지우 들어가는 겁니다. 명분 싸움에서 이 두 분 다 아까 얘기한 광주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구에서 연동형이 뭡니까? 지역구에서 충분히 의석을 못 얻는 정당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국회 예. 진입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 대목을 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연동형을 이낙연 대표가 정치 개혁의 요체 확실한 핵심인데 그거를 왜 이재명 대표 당신은 후퇴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그렇거든요. 신당을 만약에 창당을 하게 되면은 연동형 또는 준연동으로 해서 그 지역구를 설령 몇 석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데는 정해진 의석수에 이 양당이 다 이미 차버리면은 나머지는 소수 정당이 줘야 되는 상황이라 바로 그 대목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면에서 열심히 도상 연습을 하되 지금 두 사람의 빅텐트 저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결합이 빅텐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나 분석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결합을 하면 모양은 빅텐트가 맞죠. 모양은 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명분과 대중적인 지지와 동의가 가능하겠는가? 양쪽 지지자들이 그럼 화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쪽으로 지지가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기에는 좀 한계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예. 특히 이제 뭐 그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도 당내 싸움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이낙연 대표도 적어도 자기 세력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세게 지금 이제 부딪혀서 배수진을 친 거잖아요. 안 들어주면 탈당할 거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아마도 네. 두 사람이 실제로 빅텐트에 홀려서 예. 신당 창당을 막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당보다도 가장 시끄러울 겁니다. 가장 시끄럽고요. 예, 모든 기자들이 야 오늘은 저기 뭐 갖고 또 싸울래나라고 할 정도로 명분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빅텐트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혹시 하더라도 뭐 네. 알맹이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예, 그런.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근데 지금 예. 서로 두 분께서 반대로 상대 신당의 창당이 좀 뭐 생기고 자당 신당은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을 앞서서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기 좀 뭐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차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만든다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신당에 혹시 참여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 혹시 있다면 어떤 분이 참여를 할까라고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낙연이 신당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은 그거는 광주 전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제2의 자민련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북 또는 청주에서 그쪽 당으로 노크를 할 또는 영입을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준석 신당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제 이른바 20대, 30대, 40대 초반 중심의 이준석의 지지가 강한 세력들이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주 또는 충북에서 정치를 지망하는 또는 현재 이렇게 정치를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젊은 층에서는 이준석과 한번 함께 하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분들은 있을 겁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그렇지만 좀 알려진 그런 총선에도 한두 번 출마를 하거나 이번에 준비를 한 분들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가시화가 되면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공천에서 떨어졌다. 공천에서 탈락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번 총선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막차를 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유권자 보위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저기 이 당에서 공천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당으로 옮기지. 거기에 무슨 참심성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기폭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신당 창당이 될 것이다. 경선에서 떨어져야 저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글로 가겠습니까? 묻는 게 좀 더 이상해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경선에서 떨어지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창당을 한다면. 그렇죠.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신당은 예. 차리면 젊은 신진 정치인들은 상당히 갈 거다. 그럼 왜냐 도전의 기회가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막 이제 지금 그 용산에서 만약에 꽂으면 그래서 경선 안 하고 꽂아버리면 억울해지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지죠. 그것도 막 낙하산이 오면 현재 그 바닥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습니다. 노력해온 사람들이 경선 기회도 못 갖고 정말 기회가 박탈된다고 하면 용납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어쩌면 정말 화가 나서라도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떠오르는 신당에 참여할 인물이 있으십니까? 일단 창당을 해야 예. 되는데 창당이 하기 어떨지 전이기 몰라서 때문에. 예, 아, 지금 알겠습니다. 거론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담당 PD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그냥 제가 아예 머릿속에- 그냥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폭탄 선언을 할까요 지금? 저도 예,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해주세요. 있는데 해주세요. 그분이 원치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 한 판 할 때는 다음에? 제가 이니셜 정도는 얘기를 제가 이니셜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이 이슈들이 지방 정치에도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의 네. 입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오늘 궁금했는데 많은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총선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일정들을 좀 감안해 가면서 더 얘기들 시간들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자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죠.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님께서 오늘 한 말씀 마지막. 예, 이 양당 거대 양당에 치고받고 싸운 거에 아주 진물이 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제가 다녀봐도 예. 이렇게 같이 당연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은 있을 수가 있대 예, 상대방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또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만 톨레랑스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나와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치는 한판의 잔치로 저는 생각하는 그게 제 소신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을 손잡고 그렇지만 당신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한 단계 한 단계 저는 그 진의 일보안 그래서 우리 충북 또 청주의 정치 지형이 환한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출마하는 소신이라든가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한 분 한 분 진정성 있게 제가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께서 말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송 행정관님은 오늘 끝내기 한 판 어떤 말씀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결국은 예,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계속 새물을 부어줘야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 물이 흐르게 해야 돼. 흐르게 하고. 거기 소금도 좀 있으면 더 바닷물처럼 더 안 썩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물이 흐르듯 순환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고정관념에 갇히고 기득권 질서에 갇히게 되니까 그럼 또 새로운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가 진보해 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돼 있던 정치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톡 한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다 함께 리얼톡 한판!